자, 여러분 교재 투자 이론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어림세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 이용한 문제 출제를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도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어림세법은 1차년도, 여러분 이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해, 투자한 첫 해 1차년도에 현금 흐름을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승수법이 나오죠. 자, 어림은 말 그대로 우리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충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데, 여러분 그 교재 보니까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또 무슨 형태로?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때 이 승수의 개념부터, 자, 이 승수의 개념을 보면은 이 투자한 금액, 이 분자, 이 투자한 금액을 분모인 이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기간은 짧을수록 좋죠.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승수값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이 며칠 전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요거 얘기는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이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수익률인데, 우리는 반대로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해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요 두 개를 곱하면 얼마? 두 개를 곱하면 1이죠. 1. 그래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역수. 자,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역수 관계. 자, 우선은 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이 앞에서 배울 때 뭐를 배웠죠? 총 또는 조죠. 총, 순. 우리 저번 주에 총순, 전후. 네 가지. 이건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총은 뭐죠? 두 가지 있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소득, 승수가 있고, 그리고 순소득,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죠. 순소득 승수가 있고, 전은 뭐죠?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고, 또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해. 예?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인데, 자, 이때 여러분이 요 승수 앞에 있는 거죠. 요 승수 앞에 있는 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건 다 뭘로 본다? 승수 앞에 있는 건 수익이기 때문에 다 전부 뭘로? 분모. 수익은 분모로 와야 돼. 근데 요 두 가지는, 총수는 뭐를 대상으로? 총수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뭐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총투자에. 여러분 우리 말로 출제할 때 이 총을요 지분으로 많이 출제하거든요. 지분 투자가 아니라 총투자한 금액이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거 얘기죠. 요 두 번째 볼까요? 총투자한 금액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럼 10억인데 순영업소득 1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총투자한 금액을 순수익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몇 년? 10년 소요되죠. 그래서 이 순소득 승수를 또 다른 용어로 우리 총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도 한다? 자본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가끔 말을 또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자, 또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뭐를 한다? 대출금에다 뭐를? 부채를 갚잖아요. 부채를 갚으니까 총투자액에서 부채를 첫 해 갚아버리니까 뭐만 대상? 지분 투자액을 대상. 그럼 여기는 부채를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부채를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투자액이 아니라 뭐를 대상으로 한다?
지분 투자액이다. 이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뭐? 지분. 말을 우리 좀 주의해 두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현금 흐름 측정할 때 암기하면 요건 쉽게 되고요. 그다음 역수 관계를 잘 봐야겠는데, 역수 관계에 있어서 수익률,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죠? 우리는 총 자산 회전율. 자, 총 자산 회전율인데, 여러분 28회 시험은 요걸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투자된 총 자산. 총 자산인데 이 총 자산이 바로 뭐가 돼요? 총 투자한 금액. 시험 문제에 총 자산으로 출제했거든요. 이 총 자산이 바로 뭐? 총 투자한 금액.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투자를 했다면 그 10억은 시장에서 뭐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겠지.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이죠. 여기에 대한 뭐의 비율? 우리는 총 소득. 자, 여러분 총소득인데 이거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한다? 순영업소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총소득을 순영업소득, 수익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걸 주의해 두시고, 역수관계. 자, 또 역수는 뭐다?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이 종합 환원율. 자,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돼. 종합 자본 환원율인데 시험 문제는요, 또 말을 바꿔서 출제하면 또 잘 틀려요. 종합 환원율, 종합 우리 자본 환원율을 줄여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자본 환원율. 말을 좀 바꿔서. 그리고 또 요 역수,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자, 지분 배당률을 또 다른 말로 씁니다. 지분 배당률을 또 뭘로 쓴다? 우리는 지분. 여러분, 위에는 자본 환원율이고 밑에는 뭐다? 지분 배당률을 지분 환원율. 또 말을 또 바꿔서 출제를 해요. 이 지분 환원율을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요, 자본 환원율, 지분 환원율을 출제하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의 역수? 세후 수익률이다. 세후 수익률. 역수 관계를 이렇게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역수. 그래서 올해 시험은요, 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은요, 요 두 가지에서 정답을 많이 묻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110페이지로 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오는데, 비율 분석법에서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대부 비율. 여러분 대부 비율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잖아요. 요거는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 자, 그럼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한다? 대부 비율은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꼭 관란에 뭐를 써줘요? LTV.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대출 비율, 또 28에는 저당 비율로 출제거든요. 저당 비율.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뭐다? 담보 인정 비율.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담보 인정 비율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번에 저 정부가 며칠 전에 무슨 거? 6.17? 6.17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 발표한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담보대출 해주는데 LTV를 얼마 적용하겠다? 40%. 그럼 주택가격 10억이면 얼마까지? 담보인정비율로 적용하면 4억 원까지는 최대 대출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또 있죠. 또 DTI가 있잖아요. 같이. 그럼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들겠지. 자, 그래서 요즘 강남에는 뭐가 된다? 요즘 6.17 대책을 보면요, 3억 원 뭐를, 3억 원 이상 주택을 이제 산다. 살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뭐 한다? 해준 것은 즉시 회수하겠다. 전세 사는 사람은 주택을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3억이 다 서울에 뭐 3억 원짜리 주택이 어디 있어? 너 다 3억은 넘어갈 텐데. 사면은 전세 지금 사는 거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주택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누가만 살아? 돈 있는 사람만 살아, 현금. 그러면 현금 있는 사람은 뭐다? 주택 사서 현금 갖고 딱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할 때 원래 또 이쪽이 좀 알아야 돼. 원래 중요합니다. 여기 매년 출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에 비유?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 대출금이 융자액이죠. 대출금. 가끔 시험에 28을 융자액으로 출제했대. 융자액은 대출금입니다.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 40%, 아까 40%면 얼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얼마까지 최대? 4억까지 융자해 주겠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져요. 이전보다 많아지면은 채무, 불이행 시에는 대출해준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또 부동산 가격이 경기 침체로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이 대부 비율이 오히려 100%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초과하면요, 우리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본에 있어서 잃어버린 20년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대부 비율 120%까지 가고, 또 2007년대 전 세계 외환 금융위기가 바로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이것도 120% 초과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100%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 그런 내용을 우선 알아두고, 요 수식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또 요 두 개를 묶어서 계산 문제 많이 내죠. 대출,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물을 때,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뭐라고 하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이것을 DTI. 여러분 뉴스 보면 또 DTI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차입자의 여러분 연간 소득 얼마 나오잖아요. 연간 소득에 대해서 뭐가 차지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한다.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걸 많이 냈는데, 문제는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요, 소득 때문에, 여러분 요 소득 때문에 여러분 대출 받은 금액은 더 줄어들어. 아까 여기 40%면요 10억이면 4억까지는 가능한데 요거까지 고려하면 2억도 안 돼. 디테일 소득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금액은 더 줄어드니까 어떻게 주택 사기가 어려워져. 여러분 전세, 예를 들어서 전세 4억이다. 대출은 2억밖에 안 해준다. 그 많이 비싸봐야 6억짜리 주택밖에 못 사는데, 서울에 6억짜리 주택 있어요? 거의 9억 다, 요즘에 거의 9억 넘어가는 게 한 70%인데 결국은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요 두 개 동시에 고려하면 여기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요것도 몇 프로 요즘에? 40%. 40% 적용하니까 더 대출 받기 어려워지지. 그럼 여러분 소득이, 여러분 과세 소득은 세금 이제 납부를 할 거 아니에요. 과세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 하면요 대출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시험 문제에 또 우리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28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죠.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부동산을 뭐 한다? 취득하는데 남의 돈을 얼마? 남의 돈 얼마, 타인 자본이 부채인데 남의 돈을 얼마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져. 자기 자본이 우린 달라진다. 자기 자본을 지분인데, 시험 문제는 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했죠. 28회 정답이었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시험에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로 출제했어.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요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 10억에 대출금 5억이면 몇 프로죠? 네? 50%가 돼요. 50%.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10억에 대출을 5억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얼마? 10억에서 5억 빼면 5억이죠. 그러면 1이에요. 1은 몇 프로? 100%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인데 부채 비율은 100%가 되거든요. 더 부채 비율이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자, 이런 것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출제하는 용어 중에 요 용어는 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하는 용어로서 상당히 중요하죠. 부채를 차입자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부채 감당 비율을 보면은 순 영업소득은 순수익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순 영업소득을 뭘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럼 시험 문제는 요거 수식 모르면 안 돼요. 계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이론에서 또 말로 출제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은 1보다 크느냐 또는 뭐다? 1보다 작냐. 여기서 또 많이 출제하잖아요. 자, 28회 시험엔 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28회는 요걸 원금 상환액으로 출제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용어도 잘 알아두고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채무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보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이 개념을 출제를 하고, 여기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이 가면 분모 분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니까 차입자나 대출자인 금융기관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제일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28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또 29회 시험에도 이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출제를 했죠.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 또는 손익분기 현금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인데 분모는 뭐가 나오죠?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이 분자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보는 거. 예? 요거 우선 수식이 나오고, 또 영업경비 비율이죠. 자, 여러분 영업경비 비율은 분모는 총소득인데, 이때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뭐가 있다?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가능 총소득 기준 또는 유효 총소득 기준, 문제에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분모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으로 넘어가서 110페이지에, 자, 금융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도라든지 이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을 말하죠. 또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요 두 문장이 19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참고는 19회, 25회 시험에 출제된 개념입니다.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 참고 나오는 그 지문을 2번 출제했는데 참고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데, 자, 여러분 111페이지에 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요것은요 우리 28회 시험에 29회죠. 29회 시험 출제도 28회도 출제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올해 또 지문에 뜰 수도 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 그러면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 그럼 부채는 뭐다? 타인 자본. 그래서 이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이 지분 금융 방식, 요걸 잘 봐야겠죠. 예? 지분 금융 방식으로서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뭐죠? 리츠야. 우리 28회 시험에 우리 2년 전에 출제거든요. 지분금융에 속하는 거.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정답이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리츠. 그리고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동산, 우리 집합투자기구인 부동산 펀드라든지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해서 증자, 뭐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도 있는데 하여튼 공모에 의한 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을 또 조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우리는 부채금융 방식은 뭐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뭐죠? 저당금융이 있고 또 신탁에 따르는 수익 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증서금융, 일명 담보신탁에 의한 금융이죠.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으로 상환받는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 조달하고요.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의 채권을 또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그리고 또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증권, MBS, 또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또 ABS, 자산유동화증권, 또 우리가 AB, 우리 작년에 또 나왔죠. CP, 작년, 재작년 지문에 또 나온 CP는요.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이야. 여러분 우리 약어로 CP 많이 하거든요. 기업어음이야.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서 이거 ABCP는요 단기고요. ABS는 장기 자금 조달. 요건 단기 자금. 요거는 장기. ABS는 장기로 자금 조달하는 거고요. ABCP 기업어음은 돈 빌린 걸 갚는 그런 용도로서 단기 자금 조달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뭐가 나온다? 메자닝. 자,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우리 오페라 하우스의 1층, 2층 중간에 라운지를 우리는 메자닝 금융인데 메자닝 금융은 이 지분과 부채 무슨 성격? 중간. 부채와 지분의 중간 성격을 가진데 24회 시험에 한 번 출제를 했어. 부채금융은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계속 지문에 뭐 19회 시험, 20회 시험, 24회 시험, 26회, 28회, 29회는 계속 요걸 출제하죠. 지분금융. 그래서 시험 문제는 특히 지분금융을 많이 지문에 정답을 많이 물어요. 지문에. 자, 메자닌 금융은 대표적으로 뭐죠? 자, 삼성 우리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어떻게 돼요?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을 주식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전환 사채가 있어요.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구주가 아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주식에 보통주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자, 요즘 뉴스 많이 나온 게 뭐 삼성, 중공업 우선주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5만 원 되는데 12일 영속 상한가에서 지금 74만 원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뉴스에 우선주가 왜냐? 이게 돌아다니는 물량이 적어서 그래요. 나오는 건 없는데 부르는 호가는 계속 많아지니까 가격은 뭐해? 오르는 거지. 사고 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12주 영속 상한가를 맞았다 하는데 근데 문제 우선주가 뭐냐? 보통주에 비해서 어떻게 돼?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삼성중공업 얘기하는 거는 보통주가 100%면요. 우선주는 몇 프로냐? 0.1%밖에 안 돼. 보통주가 100%인데 우선주가 0.1%니까 얼마나 적어요.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게 11만 주야. 11만 주. 100% 보통주의 우선주는 0.1%도 안 된 그 11만 주니까 공급은 별로 유통되는 주식이 없는데 계속 사고자 하는 사람 하니까 계속 상한가 올라가는 거야.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돼요? 사례는 매수 세력이 강하니까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폭등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메자닌 금융, 우선주도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금융을 볼까요? 자, 여러분 부동산 금융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주택금융이 대부분인데 주택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으로 나누죠. 자, 소비와 개발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고, 소비는 뭐죠? 누구 금융? 수요자 금융이야. 수요자 금융으로서 뭐를 담보로 해야 돼? 주택담보입니다. 여러분, 신용담보대출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이지. 그러니까 실수요자인 주택 수요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의 금융을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개발금융은요, 공급자, 건설업자나 개발업자가 있죠. 이러한 이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줘요. 주택 건설 자금을 융통해주는 금융으로서 공급자 금융의 주택개발금융은. 자, 주택금융의 기능을 보면요. 자,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우선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해줘요. 그래서 구매력을 높여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또 주택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여러분 주택 청약 저축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또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전세 사는 분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기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의 기회도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12페이지 우리가 113페이지로 가시면은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이 변동금리 대출인데, 올해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원래 좀 중요한 또 부분이 돼요. 앞에는 뭐 여러분 가벼운 기초 용어니까 보시고, 이쪽에서 원래 좀 중요한데, 거기 보면은 고정금리 대출. 자, 고정금리 대출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전체 대출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 대출 실행일부터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 약정된 이자율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돼요. 네? 이걸 뭐다? 고정금리.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고정금리, 고정이자율, 우리가 저당 대출이라고 하죠. 그럼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거기 보시면은 시장 이자율, 여러분 시장의 이자율이 우리 대출 이자율, 여러분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또는 저당 이자율, 계약상의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대출 이자율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렇게 높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높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어떻게 돼? 낮은 금리로 갚으니까 이익이지만,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뭐를 본다? 손해를 보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이 금리,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 손해를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해줬는데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 손해가 누적이 되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도 대출해주려면 돈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면 이것도 올라요.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르는데 대출은 고정됐잖아요, 금리. 그러면 점점 자금 조달 비용이 점점요, 예대 마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뭐 예금 대출, 요 금리 차로 인해 여기 줄어들면요, 금융기관이 계속 수익성이 떨어져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요 밑에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출제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요것을 계속 출제를 해.
부동 방향 뭐 할 때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뭐 할 때 낮을 때 요거 부동 방향 잘 공부해야 돼요. 이때 출자를 많이 하는데 자, 이 경우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고 대출자는 이익인데 이때 시장 금리의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우리는 차입자가 부담을 해요. 자, 그러면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 손해를 보죠? 이 경우에 차입자는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시 융자를 받아요. 재금융을 우리 리파이낸싱이라고 해. 전문용어로 리파이낸싱. 리는 다시 있거든 다시 융자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서 싼 금리로 융자를 받아서 기존 받은 대출을 갚아버려. 이걸 우리는 뉴스에서 보면요. 우리는 재금융을 뭘로 많이 대환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대환대출. 리파이낸싱. 이 대환대출을 받아서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한다? 조기 상환을 하지. 그럼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가 상승하죠.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요.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돼요. 조기 상환 위험을 안게 되니까 금융기관이 이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기 상환할 때 벌칙을 부과해요.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을 뭘로?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벌칙으로 부과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을 뭐한다?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출제하는데 특히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습니다. 좀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이 이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고정 금리 대출과 변동 금리 대출을 비교하면 어디가 낮아요? 우리는 변동 금리 대출이 낮아요. 그러면 낮은 이유는요.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초기 이자율이 낮다. 이 지문도 많이 출제를 하는데 그러면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를 뭐한다? 변동시킬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0, 지금 1%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예? 자, 그럼 이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금리.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금리는 뭐에 대해서?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 거다? 가산금리를 대줬다. 자, 가산금리는 뭐에 따라 달라지죠? 차입자의 신용도. 여러분, 은행, 여러분, 거래 실적, 연체 실적, 뭐 이런 게 있죠.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이 가산금리를 우리 뭐라고 하죠? 마진. 위험 가중금리라고 해요. 위험 가중금리, 이제, 리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위험 가중금리, 마진이라고 하고, 이 기준금리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우리 지표가 되는 금리가 두 가지 있죠. 자, 2012년 초까지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 주기는 3개월, 91일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3개월이니까 4번 금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2년 말에 도입된 게 있거든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 CD 금리가. 그 지적에서 우리가 조달된 거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 자금.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 조달 비용을 뭘로? 가중치로 평균해서 나타난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코픽스라고 해요. 코픽스. 은행 가면 코픽스 얘기 많이 하죠. 이건 이자율 조정주의가 여러분 은행에 보면요. 6개월짜리가 나와 있대. 1년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짜리 은행에 보면 거기 공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기준금리인 CD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가 하락을 하면 뭐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뭐가 떨어진다? 대출금리가 하락을 한다. 자, 반대로 우리는 코픽스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도 오르고 뭐도 오른다?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그래서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죠? 대출 중간에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 기준금리가 변한다. 가상금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중간에 우리는 금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준금리가 변한다는 거. 또 기준이 들어갔다고요? 안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또 있어요. 시험 문제는 요걸 출제를 하거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자율 조정 주기. 짧다. 지금 예를 들어서 CD는 3개월인데 뭐 이게 1개월 이런 식으로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아지면요. 차입자나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출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원금의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뭐를 인상한다? 대출 금리를 인상해요.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한다? 전가시켜요. 짧을수록 전가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전가를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이 지문을 또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뭐한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아까 했지만 대출 실행 시점의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이 뭐보다?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올해 좀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밑에 114페이지에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정하는 수익률인 대출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뭐를 더준다? 차입자의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할증률을 더해주고 또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대출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때 대출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상의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15페이지에 올해 또 출제를 또 하나. 원래 출제. 여러분 당연히 저기 어린 세법 비율 분석 보면 원래 출제합니다. 저거는. 자, 여러분 올해 또 중요한 저당 상환 방법, 대출 상환 방식인데, 자, 여기는요, 계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예? 계산 문제, 작년에 우리 계산 문제 냈잖아요.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뭘로 출제할 수 있다? 이론도 출제할 수 있고, 여기는 뭐,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 여러분 백화점 가서, 그럼 백화점에 가셔서 할부로 여러분이 10개월 물건을 샀어요. 그럼 그때 할부 사면요, 매월 갚아 나가는 원금 이자가 계산하는 방식 요거예요. 백화점 할부하면 요걸 떠오르시면 돼요. 여러분 원금 균등 우리가 상환 방식.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약어로 CAM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 기간, 여러분 매 기간은 두 가지 있죠. 매월 상환 조건이냐, 매년 상환 조건이냐. 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시험은 매년으로 출제하죠. 예? 연단위 이러면서 매년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금 상환액은 얼마?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뭐에서? 대출금.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을 뭘로? 대출기간. 자, 여러분 이 대출기간이요. 요즘 출제를 대출기간으로 나오대. 지문 속에 보니까 대출기간을 융자기간, 저당기간, 또 간단히 얘기하면 만기, 전체 상환기간이거든요. 만기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대출을 우리가 1억 받았다. 그럼 대출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 1,000만 원씩.
그 1년 1,000만 원, 2년 차도 1,000만 원, 매년 똑같아. 그래서 이 원금 상환액은 1회차에 1,000만 원 갚으면 또 2회차도 얼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갚아서 마지막 10회차도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은 1,000만 원으로 뭐다? 동일하다.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근데 뭐가 달라지죠? 이자가 달라지지. 이자는 여러분 융자 잔고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융자 잔고는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 그럼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을 곱하죠.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해요. 근데 이자율은 두 가지죠. 고정이자율이냐 변동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낼 때는 다 뭘로 출제해버려요? 고정금리 5%, 연 5%, 고정금리 연 6%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요. 지문상에 보면은. 자, 그러면 이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바로 뭐죠? 요 두 개 더해준 거 뭐? 요 두 개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돼? 예? 원금 플러스 이자가 바로 원리금 상환액이 되죠. 근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점점 줄어든다. 얼마만큼? 원금이 상환한 만큼. 원금 1,000만 원 동일한 금액이 상환되는 만큼 이자도 일정하게 감소해.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1,000만 원으로 똑같거든요. 원금 얼마? 1,000만 원으로 만기까지 똑같아. 예?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뭐가 돼요? 수평선이 되는데 이자는 또 어떻게 돼? 아까 1,000만 원씩 일정 금액씩 상환되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왜? 융자 잔고가 처음에는 돈 안 갚으면 1억, 그 다음에 얼마? 1,000만 원 갚으면 9천, 8천, 1,000만 원씩 일정 금액 융자 잔고가 줄어드니까 뭐도 이자도 일정 금액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자 지급 곡선은 또 일정 금액씩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무슨 형태? 직선의 형태가 된다. 우하향하는 직선. 자,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는 이 그림을 우리 시험에는 말이 나오잖아요. 특징 이런 말로 나오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이 처음이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초기에서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이게 바로 뭐다? CAM이다. CAM. 그러면 시험 문제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차 감소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중요한 특징이죠. 맞는 지문. 그것도 시험 딱 출제하니까 말로써. 네? 자, 그러면 융자 잔고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융자 잔고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를 많이 해요? 시험에 나오면 보통 대출 잔액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 잔액. 그러면 처음 제로일 땐 대출 받은 금액인데 대출을 예를 들어서 1억 받았다. 그럼 1억 요게 나타낸 이 선이 뭐또 대출 받은 금액이에요. 제로일 땐 대출 실행 시점 대출 받은 금액 1억 받았으면 1억이죠. 자, 그러면 얼마? 처음에 1억인데 실행 시점 1년 지났더니 돈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또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씩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직선. 이게 바로 뭐죠? CA야. 만기가 되면 대출받은 금액 전액 갚았다. 얘기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형태를 잘 보면서 또 이제 시험 문제 또 우리 주의하는 건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에요. 자, 원리금 균등이죠. 여기 원리금, 저기는 원금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돼? CPM이라고 해요. CPM. 예? 자, 그러면은 또 시험 문제 여러분이 우리 투자론에서 우리 배우는 이자, 지급 곡선. 그리고 원금은 어떻게 돼? 이렇게 가지. 그러면 시험 문제 우리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 많이 냈거든요. 초기에
초기에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이자는 뭐다? 가장 높아요. 그러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원금은 점점 늘죠. 요걸 출제를 많이 했거든요. 자, 초기에 원금 상환액은 가장 낮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한다? 늘어나죠. 이 지문을 최근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 29에도 나오고 28에도 나오고 계속 출제를 하죠. 그 지문. 그래서 만기에 얼마? 만기에 약 얼마?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받은 금액이 약 50% 반이 상환됐다고 볼 수 있고, 요 원금과 요 금액이죠. 요 원금과 이자를 대준 요게 바로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원금 플러스 이자는 이렇게 뭐다? 똑같다.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우리 만기까지 이렇게 똑같은 게 바로 뭐가 돼? 원리금 균등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주의를 할 땐 얘기죠. 자,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아요. 자, 기간이 이 정도 경과를 했는데, 원금은 얼마? 초기보다 원금은 이만큼 증가를 했는데, 이 금액만큼 똑같은 금액이 이자가 줄어들어. 그래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똑같지, 처음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시험 문제는 우리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똑같은 금액이 원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변화가 없지. 자, 그림 우리 보면서 그런 지문이고, 그 매 기간 뭐가 달라? 여러분, 매 기간 뭐는 원금과 이자는 다르지만은 원리금은 뭐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중요 특징이다. 매 기간 이자 원금 갚아나가는 금액은 다르지만 원금 플러스 이자 더해준 금액은 뭐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자. 요거죠. 요 가는 걸 회전 이동합니다. 원금 갚아나간 그림 회전 이동을 쫙 하면 이렇게 나와요. 회전 이동을 하면요, 미상환되는 요건 돈 갚은 금액이니까 대출금에서 갚은 금액 빼면 미상환되는 금 회전 이동을 쫙 돌려서 하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이런 형태의 그림. 이게 CPM.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거 요거죠. 초기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죠. 요 두 개 비교하는 지문 또 많이 출제를 해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 그러면은 이제 GP, 여러분 원리금 균등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배운 용어 있죠. 뭐다?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에 뭐를 곱해준다? 저당 상수. 저당 상수인데, 이러면 26회, 29회 요거 출제했는데, 29회는 요거 원리금을 뭘로 출제했어요? 원금으로 출제했겠지. 요 수식은 원리금 뭐일 때?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쓰죠. 그럼 요걸 구하면 그 다음 뭐를 구해야 돼? 이자를 구한, 이자는 똑같아. 융자장고의 이자를 곱해주면 되고, 그럼 원금은 어떻게 돼? 원금은 뭐에서? 처음에 구한, 요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원리금 상환액은 요건 똑같아요. 매기간 똑같은데 여기다가 뭐를 빼주면? 이자를 빼주면 원금. 구하는 요령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원리금 체증 시기가죠. 자, 여러분 요것은요, 요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갚아나가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요,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갚아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GPM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낮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그 다음엔 약간 높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 약간 높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뭐다? GPM. 그레듀에이티드, 점차 증가한다. 원리금 상환. 그래서 원리금 상환이 처음에 적다가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점점 늘려가는 상환 방식을 뭐라고 한다? GPM. 이것은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가면요, GPM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GPM입니다.
자, 초기에는 어떻게 돼?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받은 금액보다 초기에 뭐가 더 높아요? 융자 잔고가 더 높아지는 마이너스 부의 원금 상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그럼 시험 문제 여러분 GPM에서는 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돼요. 자, 여러분 GPM에서 대출 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면 안 되지. 뭐다? 증가하다가 뭐 한다? 감소하지. 되겠죠? 그 시험 주면 그렇게 되잖아요. GPM에서는 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뭐다? 융자 잔고가 뭐 하다가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융자 잔고가 뭐 증가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 지문, 그 그림 보면서 지문을 보고 OX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있죠. 만기가 되기 전에 어떻게 돼? 중간에 뭐 한다? 중도 상환을 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작은 건 어느 거?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작은 거 요거죠. 이거 시험에 6번 출제했어. 예? 중도 상환할 때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낮은 거 뭐? 예? GPM. 여러분 보세요. 요 융자 잔고에 이자율을 곱한 게 이자인데 융자 잔고가 잘 낮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총 이자 지급액은 어디가 많아? 총 이자 지급은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 GPM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CPM, CAM 숫자지. 융자 잔고 여기 가장 적으니까 융자 잔고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5%다. 곱한 이자는 융자 잔고가 가장 작은 게 이자도 가장 작을 거고 융자 잔고가 가장 파란 게 가장 높겠지. 되겠죠? 요거고 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받은 금액은 만기 전액 상환을 하고 매기가 뭐만 갚죠? 이자만 갚아. 그럼 이자가 갚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자는 이런 형태. 예? 원금 만기 상환은 이렇게 이자가 어떻게 돼요? 수평선이야. 이자는 똑같다. 왜? 대출 원금 안 갚으니까 대출금의 이자를 곱한 이자는 똑같다. 이게 바로 무슨 방식?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또는 원금자를 빼서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도 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화살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거기 116페이지에 그 표 밑에 표 보세요.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액 찾았죠? 찾았죠?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액 찾았죠? 요거 갑니다. 부동호 방향 바뀌세요. 자, 그리고 또 대출 초기 차입자 요거죠? 대출 초기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 예?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어떻게 돼요? 또 어디가 많다? 원리금, 균등, 분할, 원금 하면 어디가 많아요? 돈 어디가 많이 갚아? 많이 갚아. 원금 균등이 많이 갚죠?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 또 부동 방향은 또 바뀌어.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저 부동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죠. 부동 바뀌시고 또 거기 또 갑니다. 대출 말기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 대출 말기로 가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디가 많아요? 여기 많죠. 원리금 균등이 많아요. 또 부동 방향 또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대출 초기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은 어디가 많아? 원금은 적게 갚은 초기에 원금을 적게 갚은 뭐가 많아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커요. 그건 또 부동 방향 요거. 그 네 개만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 네 개가요. 그 교정 보면서 약간 틀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서 교재 있죠? 거기도 요거 네 개를 고쳐주시면 돼요. 기본서 교재부터. 표가 나는데 그 부동 방향을 교정을 보시면서 이걸 잘못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올해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계산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이론 출제할 수도 있고 2년 전에는요 계산 이론 두 문제 출제했어요. 하여튼 시험 문제 올해 중요한 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에 작년에 출제를 했죠. 저당 유동화의 발행 효과, 요 관련해서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요, 여기서는 MBS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은. 그래서 작년에 이쪽에서 ABS 관련해서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의 효과에서 두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